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가 본격적인 시작을 앞둔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핵을 주장하는 하원 민주당 소추위원들과 이에 맞선 트럼프 탄핵 변호인단,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증인 채택과 심리 기간 등을 놓고 첫날부터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3%, 내년엔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수정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지난해 2.9%보다 높은 3.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IMF의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는 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의 질병 전문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사람과 사람 간에 전염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20일 한 방송을 통해 현재 사람 간 전염 현상은 확증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공개한 우한 코로나 환자 수는 모두 218명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영국 상원은 EU 탈퇴협정 법안 수정안을 찬성 270표 대 반대 22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주민들에게 브렉시트 이후에 자동적으로 거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 상승 흐름 타면서 2260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 장 초반만 하더라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을 5천 계약 이상 매수해주면서 기관들이 바로 포지션을 매수로 바꿨고요. 이와 함께 시장 강세에 뛰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는 대형주 지수가 1% 가깝게 오를 정도로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다시 한번 신고가 갈아치웠는데 장중한 때는 62,800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0.7%의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68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뚜렷한 호재성 재료 없이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 리비아 국민군이 수출 송유관을 폐쇄하면서 유가가 다시 반등세 보였습니다. 유가 흐름 찍겠고요. 이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총 출동하는 세계 경제 포럼, 이른바 다보스 포럼이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으로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LG화학의 주가가 연초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 부진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전지사업 반등 기대감에 반등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가계 차입 규모가 기업의 차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된 경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가 흐름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리비아 국민군이 수출 송유관을 폐쇄하면서 유가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사실 이란 사태 좀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진정이 되면서 국제유가 빠르게 진정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리비아 사태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리비아의 송유관 폐쇄 사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리비아의 송유관 폐쇄가 그 19일이죠. 이 외신들에 따르면 리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죠. 이 NOC는 성명을 통해서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이 수출 송유관을 폐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 서부 유전인 샤라라 그리고 엘필 이 두 개의 유전의 원유 생산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샤라라 유전 같은 경우는 하루 32만 배럴, 엘필 유전 같은 경우는 하루 7만 배럴 정도의 이 원유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샤라라가 당연히 더 크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많은데요. 스페인의 랩솔, 프랑스의 토탈, 오스트리아의 OMV, 노르웨이 같은 한 4개 정도의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엘필 유전에는 이 리비아 국영 석유 회사죠. NOC와 그리고 이탈리아의 에니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LNA 그러니까 그 리비아 국민군 측에서는 이 무장 조직이 터키가 LNA와 대립하는 이 서부 리비아 통합 정부를 돕기 위해 리비아에 파병하기를 결의하자 곧바로 주요 수출항을 폐쇄를 했는데요. 이번 수출항 폐쇄로 인해서 이 리비아의 총 원유 수출량이 하루에 70만 배럴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130만 배럴 가량이다라고 본다라면은 하루 생산하는 원유 하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이 수출량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일부 원유 수출길이 막힌 데에 이어서 샤라라와 엘필 유전을 잇는 이 송유관도 폐쇄되면서 좀 더 사태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송유관 폐쇄에는 좀 더 이란보다는 좀 더 우려감이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전일이었죠. 미국, 러시아, 터키, 독일 같은 주요 10개국 대표들은 베를린에서 회담한 후에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고 완전한 휴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전 당사자죠. GNA의 이 파이에즈 알사라드 총리, 이 LNA의 하프타르 사령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10개국 대표자들은 이 리비아에 대한 유엔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준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사실은 대부분이 리비아 자체에 맡기고 우리들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 보여줬기 때문에 국제사회로까지 이 리비아 사태가 커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훨씬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비아가 이란보다는 당연히 영향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 분위기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더 키우고 싶은 나라들 지금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사태까지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소폭은 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큰 폭의 이 유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장기화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적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총출동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죠. 이 다보스 포럼이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으로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 좀 주목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참석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가장 크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사장 등이 참석을 하는데요. 워낙 많은 이 세계 정치와 경제 이 분야의 지도자급이 참석을 한다라고 본다라면은
뭐 매년 이 다보스 포럼은 이 세계 경제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각국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뭐 가장 크게는 뭐 무역 분쟁, 이란 문제, 그리고 호주 산불과 관련한 기후변화 문제 등을 놓고 좀 중점적으로 의견 교환되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가장 많은 질문들이 나올 것이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인 21일 연설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성과를 자랑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 21일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점은 숨기고 이 장점은 내세우는 특유의 화법으로 인해서 미중 관계에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탄핵 이슈를 덮을 것이다라는 뭐 시장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 때문에 이 다보스 포럼은 예년보다 뭐 따뜻한 말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뭐 영국 가디언지에서 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런 부분들을 인식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2년 만에 참석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번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면서 딸인 이방카, 그리고 그의 남편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윌버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이 9명의 뭐 거의 역대급의 호화 대표단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13일 공식 합의를 했고요. 지난 15일 공식 서명하면서 일시적으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이 중국의 3,700억 달러의 관세가 미국에서는 부과를 하고 있지만 오늘 11월 대선 이후에 2단계 합의까지 마치면 제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미중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에도 좀 쏟아질 가능성 현재로서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과 중국이 끝났는데요. 이번엔 미국과 유럽 부분들도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글과 애플과 같은 미국 IT 기업을 겨냥한 유럽의 디지털세에 맞춰서 뭐 와인세를 비롯해서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 등 이 미국과 유럽이 긴장 관계를 회복할지도 이번 이 포럼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무역 합의 서명을 했고, 그리고 이튿날에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도 이 상원 비준안도 받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주요 국가도 협상을 모두 마쳐서 남은 상대는 유럽뿐인데요. 뭐 EU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EU만 남겨둬서 미국 자체는 사실은 조금 부담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양측이 다보스 포럼 이전부터 활발하게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뭐 일부 진전이 있다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포럼에서는 좀 좋지 않은 부분들보다는 긍정적이고 좀 평화적인 모드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란의 핵 도발을 두고 유럽이 등을 돌리고 있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뭐 이란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 딜이 좋다고 발언하는 등 이 상황이 이 미국과 유럽이 각을 세우기보다는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유럽에 대한 대립각도 뭐 사실은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주제긴 하지만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발언 어느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뭐 특별하게 돌출되는 발언만 하지 않는다라면은 뭐 두 번째로 주목이 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분위기도 좋게 나갈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기후 문제인데요. 뭐 최근에 이 호주 산불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이 경제에 미치는 이런 영향, 뭐 시장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기후는 이 산업계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다라고 나올 정도로 뭐 최근 들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관심이 조금은 덜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번 포럼에 이 17세 환경운동가죠. 그레타 툰베리가 참석하기로 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뭐 2차 설전을 벌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툰베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21일 연설 예정이어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툰베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이었죠. 미국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지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 레이저 눈빛으로 쏘아보는 순간이 포착되면서 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 그리고 SNS 등을 통해서 계속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17일 툰베리 같은 경우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기후 대응 집회에서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이 기후 변화 관련한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 월가에서도 이 기후 변화 관련된 금융인들의 목소리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이 포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 이 CEO가 참석해서 기후 변화 중심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발언할 예정인데요. 이 블랙록은 앞서서 올해 투자자 서한에서 환경 지속성을 핵심 투자 목표로 삼는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운용 자산이 7조 달러인 이 회사의 방침 변화로 미국 기업들의 사업 구조 자체도 좀 재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가장 크게 관심받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 있는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이고요. 실질적인 부분, 실제로 기업들이나 경제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블랙록의 레리 핑키 CEO의 발언 등이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상승 흐름 타면서 2260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15개월 만에 최고치에서 마감이 된 셈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증시 강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 특히 금년 들어서는 작년하고 전혀 딴판인 그런 국내 증시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SK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금년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가 2%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 2%다 그러면 종목을 생각하신다면 퍼센트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2000포인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2%면 40포인트가 오른 거고요. 보통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종목별 상승률은 2배 이상을 본다라면은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월 시작된 지 아직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홍콩 항생 지수를 제외한다라면은 일본 니케이 지수도 1.63% 올랐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랑 대만 가권 지수는 1% 이하로 올랐기 때문에 국내 증시 2% 넘게 오른 국내 증시는 상당히 아시아 증시에서도 좀 강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을 본다라면 사실은 막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올랐는데도 7.67%로 상당히 좀 부진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20%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강했는데요. 그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당히 좀 심화가 됐었습니다. 연간 순매수액만 보더라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연간 순매수액은 9억 2,400만 달러고요. 대만은 94억 4,700만 달러입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작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우려감이 전 세계 글로벌 경기를 좀 지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이 일어난다라면은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나라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국 증시가 사실은 좋지 않았던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작년 12월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완화가 되면서 국내 증시 상승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30%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반도체 의존도가 사실은 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증시가 상승한다라는 부분들은 좋지만 너무 많이 좀 쏠렸고, 그리고 유통이라든지 다른 섹터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주가 수익률이 퍼가 11배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려면 미중 무역 분쟁 완화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자체 이익단이 좋아지는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 그런 상황들은 나오지 않았고요.
뭐 국내 증시 이 2020년도를 본다라면은 반도체 외에 뭐 배터리라든지 뭐 전기차 그리고 게임 소프트웨어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요 정도만 사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그 외에는 이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섹터를 빼면은 사실은 이 큰 폭의 이 실적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올해 역대 최대액이죠. 512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적극적인 이 정부의 재정 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런 경기 부양을 통해서 국내 경기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 얼마나 좋아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상승에 대한 분위기 아직까지는 좋지만 그래도 특정 섹터로 좀 몰려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 특정 섹터이기도 하고 특정 종목이기도 하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종목으로 좀 몰려 있다는 점도 좀 부담이고요. 작년 12월 중순 정도 본다라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8만 원에 시작해서 지금 10만 원 정도 가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5만 원대에서 시작했던 주가 지금은 6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액면 분할 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전일 종가가 62,400원이면 310만 원이 넘어갑니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두 종목이 이 시장의 상승을 뭐 거의 대부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이 이익단의 상승 그리고 주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폭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투자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에서 강세해 보였던 종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G화학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만 6%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좀 석유화학 사업 부진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30만 원 선 아래로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다시 전지 사업 반등에 기대감과 함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LG화학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주가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계획이 나와주면서 이 LG화학에 대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는 4.95%까지 최고로 좀 오르면서 3개월 단기 최고가를 좀 기록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그동안 화학 사업의 부진, 또 소형 전지 비수기로 주가가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작년 연말에 정가는 31만 7,500원으로 연초 대비해서 5.8%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7일에는 28만 6,500원까지 내려가면서 연중 최고점 대비해서 28%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전지 사업의 주도를 하면서 이익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 같은 이 주력 배터리 시장 침투를 위해서 현지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작사 설립 효과 기대감에 주가 상승을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LG화학은 미국 GM과 합작 공장 부지를 매입한 후에 올해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지리자동차와도 내년 말까지 10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합작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2022년부터 이 지리자동차 투자회사인 볼보가 제조하는 전기차에 장착되는데요. 미국의 합작법인 설립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글로벌 생산 거점은 7곳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GM과의 합작사는 2023년까지 30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GM 물량의 대부분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현재 150조 원을 상회하는 전기차 수주는 향후에 추가적인 증가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현대차와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LG화학은 이날 현대차와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계획에 대해서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지만은 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논의는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양사가 국내에 수조 원대를 절반씩 투자하면서 2차 전지 배터리 셀 분야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키움증권은 올해 평가에서 LG화학의 전지 부분 영업이익은 5,9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작년 ESS용 전지 일회용 비용 약 3,500억 원이 없어지고 소형 전지 증설 효과, 또 테슬라 상하이 공장 가동으로 이 원통형 전지 실력이 개선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석유화학의 실적 하락분은 이 전지 부분의 실적이 충분히 상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작년 4분기 실적에 실망하기보다는 이 전지 부분의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매수할 시기라는 부분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부터 이 사업 가치 내에서 전지 부분의 매출이 76% 높아지고 또 석유화학 부분은 15%로 추정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전기차 부분 쪽이 가장 큰 LG화학의 주가 키포인트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경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계 차입 규모가 기업의 차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된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가계의 차입 규모가 기업의 차입을 넘어섰는데요. 이 가계는 이 주택 구입 등을 위해서 지금 빚을 늘리는 상황인데, 이 기업은 투자 감소 등으로 차입을 줄인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계의 자산에서 예금 대신에 보험과 연금 비중이 급증한 것도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금융감독원이 작년 말에 발표한 금융감독 이수 저널에 따르면은 2017년 가계의 차입은 120조 원으로 기업의 차입보다도 57%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이 가계는 주택 구입을 위해 빚을 크게 늘린 데 비해서 기업은 설비 투자비 감소 등 차입을 줄인 점이 원인을 꼽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이 대출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지던 2004년에는 가계 대출이 28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2005년에 주택 매매 가격 증가율이 3.8%를 기록하자 이 가계 대출은 60조 원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증가율이 11.6%를 기록하던 다음 해에는 가계 대출이 77조 원을 지금 기록했는데, 이 부동산 가격 급등하던 2010년부터 2011년, 또 2014년부터 2015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10년부터 2011년에는 가계대출이 각각 87조 원까지 늘었고 2015년에는 126조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가계대출이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데, 2015년 이후에는 가계대출이 매년 100조 원 이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2016년에는 142조 원 정점을 찍던 가계대출이 2017년에는 126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가계대출이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데요. 2015년 이후에는 가계대출이 매년 100조 원 이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하지만 2016년 142조 원으로 정점을 찍던 가계대출은 2017년부터 감소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2017년에 120조 원, 2018년에는 100조 원까지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내 가계 부분의 대출 규모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해외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좀 조사되고 있는데, 2018년에 말로 봤을 때도 이 GDP 대비해서 국내 가계 부분 대출 규모는 97.7%로 해외 43개국 평균보다도 38% 높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해외 43개국에는 선진국 22곳, 신흥국 21곳이 포함됐는데, 이 GDP 대비해서 국내 기업 대출 규모는 101.7%로 해외 43개국 평균이 91.6%보다 10% 이상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정부의 채무 비중이 높은 경우가 있어서 각 국가별 분석은 총량으로 따져봐야 하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가계는 자산운용에서 보험, 연금 납부액을 늘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09년에 54조 원에 불과하던 연금 보험 납부액은 2017년에 93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2017년으로 봤을 때도 가계의 예금액과 유사한 규모까지 불어난 것인데, 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면서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 증가가
이 납부액 증가로 연결된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은 주식 채권 같은 직접 금융보다는 은행 등을 통한 간접 금융 의존도가 커지고 있고요. 기업은 2018년 직접 금융으로 42조 원을 조달했다면 이 간접 금융으로 89조 원을 조달했고 간접 금융 비중이 68%에 이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 우량 기업들의 자금 수요 부진 등으로 이 회사채 발행액이 감소하면서 이 적정 금액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011년에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직접 금융 비중이 70%대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제 가계의 보험과 연금 납부액 증가는 이 금융 부분의 보험과 연금 비중 확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금융 부분의 예수금은 2018년 말 기준으로 3,205조 원, 4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은 전체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2009년 말엔 41.2%, 2012년에는 말에는 41.8%, 2015년 말에는 40.9% 등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연금은 2018년 말 기준으로 1,279조 원으로 전체에서 16.5%의 비중을 차지했고요. 2009년 말에는 11%의 비중을 차지하던 보험과 연금은 2012년 말에는 13.6%, 2015년 말에는 15.6% 등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험연금에서는 보험액 증가가 좀 두드러졌는데 2009년 말에는 445조 원에 이르던 보험액은 2018년 말에는 1,073조 원으로 증가했고요. 이 같은 기간에 36조 원에 이르던 연기금도 206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금융회사의 자금 운용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줄었는데요. 2009년 말에 39.9%를 이르던 대출 비중은 2018년 말에는 39.6%로 감소했고요. 이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른 가계 대출 감소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회사의 자금 운용에서 채권 비중은 늘었는데요. 2009년에 21.6%에 이르던 채권 비중은 2018년 말에는 24.5%까지 불어났고요. 이 채권은 은행보다는 보험 같은 비은행권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우선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이 가계의 부동산 대출 비중 증가, 또 기업의 설비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이 가계의 대출 규모가 기업을 넘어섰고요. 가계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늘린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을 롯데 관련 이슈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새로운 이 롯데그룹의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호텔 롯데 상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상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이 국정농단 관련 총수 리스크가 작년 대법원 집행유예 판결로 해소되면서 또 여기에 면세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한 시적 개선세로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텔 롯데 상장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호텔 롯데의 지분이 99.28%는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가 확보하고 있는데 일본 롯데홀딩스가 19.07%로 최대 주주이고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관윤사와 또 일본 롯데홀딩스가 보유한 L투자회사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격호 이제 명예회장이 73년 호텔 롯데 설립한 이후에 일본 롯데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호텔 롯데를 통해서 대거 국내에 투자용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같은 지배 구조는 지난 2015년 신 회장과 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의 형제난 이후에 변화 조짐을 좀 보였고요. 호텔 롯데 상장을 통해서 구주주 매출로 일본 롯데 계열사들의 지분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롯데그룹의 국정 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신 회장을 지지한 일본계 주주들의 상장 차익 실현을 돕는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국정농단과 관련된 롯데그룹의 면세점 특혜 등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상장 자금은 전면 중단됐는데요. 이 호텔 롯데는 올해 최대 IPO 매물로 지금 다시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0월에 신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총수
부재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해소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실제 지난달에 신 회장이 단행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에서는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의 호텔 서비스 사업부분장 선임이 어떤 이목을 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룹 재무팀장과 롯데손해보험 대표 등을 지낸 대표적 재무통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신 회장이 이 호텔 롯데 상장 작업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이 롯데 면세점의 실적에 최근 개선세를 보이는 점도 기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호텔 롯데 면세 부분은 지난 2018년 연결 기준 매출의 82.3%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면세 부분의 작년 1분기부터 3분기 영업이익은 2,6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가량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면세 부분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서 전사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에 47%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지난 2017년 이 전사 영업이익이 25억 원까지 떨어졌던 악몽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호텔 롯데는 2017년 이후에 중국인 대리 구매상인 수요의 높은 성장세로 이 시내 면세점에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임차료 부담이 가중했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 면세점도 대폭 축소한 부분입니다. 그 결과 면세 부분을 중심으로 전사 영업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아직 롯데 측은 상장과 관련된 언급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우선 증권가에서는 올해 중으로 호텔 롯데 상장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 호텔 롯데가 지난 2016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를 철회했을 당시에 이 금융투자업계가 추정한 호텔 롯데 기업 가치는 15조 원에 달했고, 또 롯데는 대표 주관사로 KDB 대우증권, 또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시티그룹 글로마켓 등 세 곳을 선정한 바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의 웅진코웨이를 매각한 웅진이 이 주식시장에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시총 1,000억 원 클럽을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넷마블의 웅진코웨이를 매각했던 웅진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에 상승장인데도 주가가 하락한 것은 물론 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시장의 향후 전망까지 어두운 상황입니다. 이 계속되는 주가 하락으로 웅진의 시가총액은 972억 원 수준까지도 내려앉은 적이 있는데요. 웅진이 현재 주가 1,200원 선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지난 8일 이후에 시총 100억 원 선이 좀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웅진의 발행 주식은 7,937만 8,330주로 주가 1,260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시총 100억 원 선이 좀 무너지는데, 이번 달 들어서 8일 이후 10거래 연소로 주가가 1,260원 밑으로 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웅진의 현재 주가 상황 보더라도 작년 연초 이후죠. 42%가량 떨어진 상황으로 52주 최저가인 1,045원가는 가격이 점차 좁혀지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3,000원 턱 밑까지 올랐던 52주 최고가가 2,965원인데 거의 이 수준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웅진은 또 이번 달 들어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됐는데, 지난 2일이었죠. 공매도 거래량이 693만 1,039주, 거래대금이 98억을 넘어선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17일까지도 일별 공매도 거래량을 합치면 1,528만 6,172주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공매도 과열 상황은 최근 유가증권 시장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2년 새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과 비교하면 더욱 상반되는데, 지난 12월 공매도 거래 비중은 4.86%로 2018년 1월에 4.83%의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우선 공매도 거래 비중이 5% 초반에서 움직이는 상황은 작년 5월 그리고 8월과 비교해서 시장의 상승 기대감을 키우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이 웅진과 연동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웅진 싱크빅은 작년 연초 대비해서 하락폭 9% 수준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예상 영업이익은 3개월 전 예상 실적 대비해서 22.68% 하락한 270억 정도 전망이 되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59% 하락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웅진 싱크빅은 올해 배당 성향을 50% 이상 높이고 투자자에 대한 주주 친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가 부양 의지를 불태운다는 방침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이 움직였는데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테마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폐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국내 백신과 마스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일에 진 매트릭스가 상한가를 기록한 것 포함해서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고려제약, 웰크론, 파루, 진양제약 등 이런 KN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우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렴 환자 증가에 백신 관련 업체들의 수혜를 볼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이 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마스크 가격이 뛰고 또 마스크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을 사들이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회사들의 수혜주라 생각하기보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편승하면서 주식을 샀다가 고점에 먼저 팔고 나오시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 판단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치 테마주 같은 다른 테마주와 좀 비슷하게 성격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백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백신을 만들 수 있거나 수입하는 수익권을 가진 회사들의 당연 수혜주로 거론되겠지만은 지금 급등한 회사들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적인 인체용 백신 개발 능력이 있는 녹십자나 SK케미칼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동물용 백신 회사들 만든다는 것은 약간의 좀 테마성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5가지 이슈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어제는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며 대기가 많이 답답했는데요.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양호하겠지만 오전에 중서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해안과 강원 산지, 남해안과 경북 일부 내륙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이나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가 영하 5도, 대전이 영하 6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기온이 내려가 춥겠으니 집 나서실 때 어제보다 옷차림 두껍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서울이 6도, 대구가 8도까지 오르며 아침과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할 때 특히 감기 걸리기 쉬우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는 수원과 청주가 5도까지 오르며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춥게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영하 3도, 전주 영하 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10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충청 이남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